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쟁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인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연일 수도 있는데, 손이 형님과 저는 후자에 가까운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요. 형님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눈은 물이 달라서 같이 어울린 적은 없어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워낙 잘 나가던 친구였으니까요.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예쁘며 공부까지 잘해서 여학생들한테는 워너비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런 형님이 부러웠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층이 다른 교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갈라 만든 학교였어요. 여학생은 1, 2층을 쓰고 남학생은 3, 4층에서 수업을 했죠. 쉬는 시간이 되면 몇몇 남학생들이 내려와 여학생 교실 앞에서 얼쩡거리곤 했는데 그 대부분이 저희 형님을 보러 온 애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절반 교실 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희 반 친구들은 다들 들썩거렸지만 형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런 것들은 내 상대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게 도도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형님은 한 학년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그 선배는 형님 못지않게 외모도 성적도 좋은 학생이었죠. 집안도 꽤 좋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대기업 간부라고 했던 것 같네요. 교정을 걷다 보면 종종 선배와 형님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학생 신분이라서 짧은 스킨십은 없었지만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실은 선배가 제 짝사랑 대상이었거든요. 선망의 대상이던 형님과 짝사랑 대상인 선배의 달콤한 연애를 지켜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다고 형님으로부터 선배를 빼앗을 자신은 없었어요. 인물도 성적도 심지어 집안 형편도 형님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음악실에서 수업이 있었는데 반장인 형님이 악기 정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둘이 음악실에 남아 있었어요. 정리가 얼추 끝나서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형님이 제 팔을 잡더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지훈 선배한테 편지까지 보냈더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딱 널 두고 하는 말이네. 극과 편지를 선배를 뺏을 수 있을 줄 알았니?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상희야, 그런 거 아니야. 편지 보낸 건 너랑 선배가 사귀기 전이야. 그 후로는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언제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남자한테 껄떡거렸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니까. 거지 같은 게 감히 누굴 런반에 꼬라지를 봐 선배랑 가당키나 하니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의 입을 통해 듣고 보니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죠. 형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 한마디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을 이별시키려는 패러디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미친 짓이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뇨. 다른 친구의 남자친구를 빼앗았다고 수정을 하다니. 아마도 이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뒷북에서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날마다 지옥처럼 보였어요. 그나마도 제게 친하던 친구들도 차츰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아무도 저와 얘기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옥 같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나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운 좋게도 같은 학과의 고등학교 동창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도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이제는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후로 가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고 그 위에 제 대학 등록금까지 낼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얼마 안 되어서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다녔어요.
평일과 주말 알바를 모두 하면서 제 용돈을 부담하고 등록금 일부를 감당할 수 있었죠. 평일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파스타집에서 일을 했어요. 파스타집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었기에 서빙하는 직원과 아르바이트 모두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거기엔 대학생들도 있고 휴학 중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 남편은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상황이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주인 셰프는 존경하는 아주버님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집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남편을 두고 봐줄 수 없던 아주버님은 남편이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 밑으로 주방보조로 살짝 넣어줬대요. 처음에는 오래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던 남편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셰프가 되기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왔대요. 셰프는 남편을 위해 퇴근 후에 주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야간이라도 남편이 요리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과 비밀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학교 생활과 알바로 정신없이 바쁘던 때에도 이런 가운데 연애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약 반년간 연애를 한 뒤에 남편은 유학을 떠났어요. 외국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싶다던데요. 솔직히 그 시기에 우리 연애는 끝나버릴 거라 생각했어요. 길게 가는 연애도 아니었고 고작 반년 정도 사귀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남편은 유학 중에도 매일 밤 스카이프로 전화를 걸어올 통해 장거리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서 지내오면서 얼굴을 못 보는 일에도 참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먹어볼 수 있는 사람과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연애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전화로 하는 연애가 더 감정적으로 더 많이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졸업식장에 꽃다발을 들고 멋지게 나타난 모습을 보곤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은 자신의 가게를 차릴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한다며 호텔에 취직했고 저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입사 초기에는 서로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어느 정도 직장에 적응이 되어야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대학 동기들과 직장 동료들의 결혼 소식이 자주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6년 가까이 연애를 했지만 남편은 아직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하는데 이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결혼을 닥달하기는 창피했고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이었는데 헤어질 무렵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딱 2년만 기다려줘. 그때쯤이면 내 가게 차릴 돈이 얼추 마련될 거야. 가게 차리면 뭐, 가게 차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홍기찬 여자한테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기나 해. 자긴 내 걱정도 안 되지. 왜 걱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뭐가 그렇게 초조한 거야? 설마 내가 너랑 결혼 안 할까봐 겁나서 일하는 거야? 넌 정말 널 어떻게 보고 내 눈에 나가 결혼도 안 할 여자랑 7년이나 사귀고 난 몰라랄 쓰레기 같은 놈으로 보였어. 내가 어릴 때 놀고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했지만 그래도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라고 2년만 기다려줘. 너희 부모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해달라고. 제 걱정과 달린 남편은 일찌감치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거 진작에 말 좀 해줬으면 속 태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약속대로 2년 뒤 가게를 오픈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고 손님들의 입소문도 한몫해서 오픈 초부터 늘 테이블이 꽉 차곤 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자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부터 앞으로 결혼 이후 계획까지 마치 임원들 앞에서 PT를 하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 설명을 듣고 결혼을 반대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윤정이 좀 잘 부탁해요. 애가 워낙 내성적이고 자기 속 얘기를 좀처럼 안 해서 엄마인 나도 얘 속을 잘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듬직한 남자를 만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남편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놓지 않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걸 세세하게는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던 모양이었어요. 외롭게 자란 딸을 부탁한다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 제 학창 시절 얘기를 들어 알고 있던 남편은 제가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허언장담을 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우리는 2주 뒤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원래는 우리 집에 인사드린 뒤에 바로 다음 주에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아주버님 출장 때문에 한 주 연기를 했거든요.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학창 시절부터 모범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서도 동기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한 것은 사실이었고 남편이 유학 중이었던 동안 중개자를 통해 결혼했는데 상대는 내게 동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동갑내기 손에 대한 언급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내심 안심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인간이 뜻하지 않게 내 앞에 서 있었어요. 학창 시절 제게 괴롭힌 상이었어요. 그가 내게 인사를 하자면서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내 영향으로 사람답게 변했다며 부모님은 나를 더욱 환영해 주셨어요. 그러나 상인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데 그 후로도 우리는 화해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이후로 형님은 나에게 늘 공경을 표하셨고 나 또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는데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형님 모습을 위해 비밀론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저를 위한 선물과 주기적인 용돈까지 챙겨주셨는데 이에 대해 거절하고자 하지만 그 맘이 이해되지 않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외에도 살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저보다 나이 많은 딸을 가진 딸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형님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과거 일을 잊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래도 형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느꼈나요? 볼 때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형님은 대학 졸업 전에 덜컥 임신을 해서 아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유산을 한 뒤에 임신이 안 되어서 고생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혹시 제가 먼저 임신할까 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누구든 먼저 임신하면 집안에 좋을 텐데라고 했지만 그 먼저가 저가 아닌 자신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마음은 제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임신 때문에 결혼한 것인데 결혼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으니 시댁 눈치도 살펴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갈구는 형님과는 달리 우리 부부는 아이를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것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됐어서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죠. 피임을 계속했지만 며칠 방심했을 뿐인데 그때 뜻밖에도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과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부모님은 생각 이상으로 기뻐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손자를 안고 싶어 하셨죠. 세상에 내가 복덩이라고 하지 않고 다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요. 우리 손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직 6주 남짓한데 출산은 내년 봄쯤 될 것 같아요. 봄, 딱 좋네. 춥지도 덥지도 않고 결혼식도 안 한 채로 그러니까 큰 어른들이 염려하느라 손자에게 한 가지도 못했으니까 이제야 가슴이 풀려가는 것 같네요. 고맙다, 둘째야. 그러고 보니 유독 저한테 정을 많이 주시던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더욱 신경을 써 주셨지요. 그럴 때마다 형님 눈치를 봐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생신을 며칠 앞둔 채로 형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동서가 시집을 가서 처음 만나신 아버님 생신이니까 이번 생신 선물은 동서가 준비하는 게 어때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 독차지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못할 일도 없었지만 명령조로 말하는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평소에 차리던 생일상의 메뉴인데 그럴 수 있다면 다 해서 안 된다면 메인 메뉴 몇 가지 고르고 해.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 낳으면서 못할 것 같다는 말이라면 어머님께 직접 해주세요. 뒷문을 열고 짓거리지 말고 이해해줘. 나는 언제 어머님을 구워 삶았다고 했니? 아버님 생신 선물은 직접 준비할게요. 하지만 이후로는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우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잖아요. 순순히 형님의 말을 따르기 싫어서 저도 마음을 먹었는데 말한 대로 넷째했더니 혼자 널려있다는 걸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애를 먼저 가진다고 헷갈리고 있나 봐. 웃기겠다. 너가 태어난 집 모퉁이에서부터 시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 더 있겠니? 그래서 애가 자리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충성하면 무얼 얻을 수 있느냐고 별 볼 것도 아닌 것에 불평하고 있나. 내가 어머님한테 명품백 하나 안 주면 거기서 게임이 끝이야. 알아야지. 그래서 애가 진 김에 요새 많이 얻어 실컷 하세요. 그것도 얼마 안째 와서요. 갈게요. 혹시 아니면 내가 유산을 할 건지요? 내가 아이를 온전히 낳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형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선전포고 같았거든요. 그런 채로 형님은 나가셨고 나는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님 생신날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채소, 고기, 생선을 손질하고 갈비는 양념에 재우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조리만 하면 되도록 모든 일을 마쳤는데 그렇게 서둘렀더니 온몸이 결릴 정도로 남편이 오는 줄 모르고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을 출근시켜 놓고 서둘러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가족 초대여서 특히 신경이 쓰였어요. 날 무시하는 형님을 창피하게 하기 싫어서 비싼 생화도 사서 꽃병에 꽂아 놓았어요. 집 청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블로그에서 찾은 레시피를 보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잡채도 잘 되었고 갈비찜, 해파리 냉채, 소고기 편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굴전까지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저녁이 다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남편은 저녁 예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하고 아주버님이 퇴근 시간에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6시 반까지 오시겠다고 했는데 퇴근길이 밀릴 것 같아서 30분을 더 기다렸더니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님이 시라고 했어요. 둘째야, 어디니 집이 어디니? 라고 하셨어요. 아, 이해해. 너 아직도 집에 있니? 어떻게? 다들 너를 위해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에 이 정도면 안 돼. 너 힘든 줄 알면서 아무도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자 어머님, 그게 아니라고요. 전집에서 아버님 생신상까지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문득 머리가 텅 비는 듯했어요. 말이 필요 없이 누가 꿈이었다고 알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절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부랴부랴 서쪽으로 달려갔어요. 시부모님이 피곤하시다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시자 형님은 나서서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동서, 작작 좀 해. 어머니, 마부님 피곤하다는 말 못 들었어? 그러게. 애 가진 유세 좀 그만 달라고 내가 그랬지. 골 좋다. 야, 전상해. 너 정말 이러려고 했나? 나한테 아버님 생신상 차리라고 했는데 뷔페 모시라고 간 건 내가 꾼 거지. 말에 이기집애야. 그때 대문을 나왔던 아주버님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엄연히 손님이시란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나요? 오늘 일만 해도 그래요.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될 일이지. 왜 엄한 사람을 물 붙이나요? 집사람이 오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당장 사과하세요. 저는 사정을 모르는 아주부는 오히려 제게 소리를 쳤어요. 형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피식거리더군요. 그 모습에 억울해서 눈물부터 났어요. 이 자리에 내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음식들은 다 뭐야? 형수님이 아버지 생신은 뷔페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음식을 준비했어?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남편을 보니 설움이 복받쳐서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저보다 더 열을 내더라고요. 당장 형한테 가서 따지겠다는 걸 겨우 달래서 재웠네요. 다음날 잠결에 방 밖에서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주분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댁에도 전화를 해서는 홀몸도 아닌 사람이 회사에 월척까지 내고 생신상을 준비했었다며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남편이 냉장고에 넣어둔 전날 생신상을 준비한 음식들 사진까지 죄다 찍어서 보냈더니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해를 사과하고요. 그날 일은 남편 덕에 정리가 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지 뭐예요. 동서가 지난번 일도 사과하고 내가 베이비 샤워 해주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올래? 지난 일은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니까 꼭 와줘.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러나 의심이 갔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여자들끼리 할 거니까 제 남편은 부르지 말라는 말에 이럴수록 남편을 꼭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형댁에 간 저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형을 추종하던 패거리들이었어요. 저를 보자 동창들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제게 함부로 떠들었어요. 대박. 너 제정신이냐? 상이라도 오란다고 정말 오면 어떡해? 이제야 말이지만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 상이한테 좀 당했니? 나 같으면 이가 관료사라도 얼굴 보기 싫을 텐데. 어떻게 형님 하면서 붙어 있냐? 비위가 좋은 거냐? 속이 없는 거냐? 그러자 형이 의기양양하게 그러더군요. 얘가 워낙 없이 사서 내 앞에서 벌벌 떨잖니? 베이비 샤워해준다니까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달려온 모양을 봐라. 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엔도 봐. 내가 돈 좀 처벌나서 똥구멍 살살 긁어주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다 내 편 들어주시잖아. 말로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너한테 필요한 순간은 확 돌아설린 건드리라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충성하지 말고 내 밑에서 개처럼 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가끔 콩국물 좀 떨어뜨려 줄게. 아주 신이 나서 깔깔대는 형을 보니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이 더 기대가 됐어요. 전성아, 너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주분도 아시니? 너가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 시부모님이 널 맏며느리로 인정해 주실까? 난 그게 참 궁금해. 그래, 너네 집 돈 많지? 그걸로 더러운 네 인성도 잘 가리고 살았고, 근데 사실이야. 인생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 특히 내가처럼 친정돈에만 의지하고 능력도 없이 방탕하게 노는 삶에 대해 단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나를 가난하게 보고 무시했지만 내 노력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어. 하지만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궁금하네. 여전히 17살 때부터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 또 뭐를 이룬 건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저 멀리 떨어진 밑바닥이야. 내가 몇 단계나 위에 서 있다고 빠르게 그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꿈꾸지 마. 나는 너처럼 비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말이야.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며 말했어요. 여보,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잘 들었죠. 아주버님과 어머님을 모셔와서 잠시 뒤에는 제 남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형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 자기가 부잣집에서 키운 착한 딸이자 조신한 아내였음을 순식간에 들킨 것에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었겠지. 형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세운 계획에 그냥 넘어갔고 그 결과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 항상 승자처럼 군림해온 형님이 나에게 패하고 사라지게 된 거야.